필라델피아 블리튼의 편집장이었던 프레드 F. 셰드는 오래된 진리를 새롭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재능이 있었다. 셰드는 어느 날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중에 나무를 톱질해 본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손을 들자 셰드가 다시 질문했다. 그럼 손든 학생 중에 톱밥을 톱질해 본 사람도 있나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당연히 톱밥은 톱질할 수 없죠. 이미 톱질이 된 것이니까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톱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책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혀서 검증되어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책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고전이라고 말하죠. 오늘은 자기계발서의 고전이라 불리는 책들 가운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의 핵심을 모아 엮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의 법칙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모든 사람, 특히 젊은이들의 삶의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성공이 아닐까요? 성공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동료,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데일 카네기가 1955년에 사망했으니까 70년도 더 된 책들이긴 합니다만 극단적이지 않은 상식적인 접근 방식과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찾아낸 일화들을 통해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조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일 카네기의 성공의 법칙은 복잡하고 각박한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며 사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글들만 모아 엮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데일 카네기는 강철왕으로 불리우는 앤드루 카네기와는 당연히 다른 인물이고요.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은 앤드루 카네기의 후원금으로 지어진 공연장임을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데일 카네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쓴 글로 가늠해도 되겠다 싶어 그의 양력 대신 본문글 소개를 바로 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처음부터 다시 하고픈 유혹을 경계하라.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삶의 특정 시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에 처하거나 실패를 겪게 마련이다.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마찬가지다. 평생 아무런 장애도 겪지 않고 순조롭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다면 신의 아들이라 칭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의 아들도 얼마나 큰 시련과 고통 끝에 죽음을 맞이했던가. 사람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안겨주는 고난이나 실패이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시련을 겪게 되면 대개 그 원인을 알기에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고 나름의 해결책도 눈에 보이지만 자신은 그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주변의 환경 변화로 일테면 기상이변이나 전염병, 정세 전환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거나 커다란 공경에 처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무력감마저 밀려온다는 얘기다. 그런 무력감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사람들 머릿속을 파고드는 강력한 유혹 중 하나가 바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이다. 배우자의 실수로 결혼 생활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면 갈라서고
새 출발하자는 마음부터 들고 시장의 변화로 사업이 휘청거리면 때려치우고 아예 다른 사업을 하자는 충동이 일기 마련이다.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무엇이든 새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부터 상기하자는 뜻이다. 이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음미해보자. 자동차를 발견한 사람은 과연 바퀴부터 발명했을까? 라디오 방송을 처음 내보낸 사람은 과연 무선 전신부터 발명했을까?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비지에는 과연 고대 토굴집부터 설계한 사람인가? 모차르트는 과연 피아노를 만들고 음표를 개발한 인물인가? 모두 기존의 무언가를 토대로 해당 부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얘기다. 바꿔 말해서 기존에 그 무엇이 없었다면 이들의 성취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경우 일단은 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기존의 상황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는 게 우선이다. 사업상의 난관도 마찬가지다. 지금 보유한 무엇, 즉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나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는 게 우선이다. 아예 때려치우고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최후의 선택안이 되어야 한다. 뛰다가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뛰는 게 유리할까?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다시 뛰는 게 유리할까? 매번 새로 시작하기엔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 타인의 감사는 아예 기대하지 마라. 최근에 텍사스에서 사업가를 한 명 만났는데 그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그는 약 1년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아직도 화를 내며 계속 그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직원 34명에게 $300씩 총 $1만 넘는 돈을 썼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한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그가 화난 이유였다. 그는 이렇게 투덜거렸다. 한 푼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사업가의 나이는 약 60세였다. 오늘날 생명보험 회사들은 80세에서 현재 나이를 뺀 수치의 3분의 1을 평균적인 자녀 수명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잘해봤자 14년에서 15년 정도를 더 사는 것인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중 거의 1년을 속상하고 화난 상태로 허비한 셈이다.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분개하며 한탄하는 대신 왜 자신이 감사 인사를 받지 못했는지 스스로 돌아봤어야 했다. 어쩌면 직원들에게 급여는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일은 과도하게 시켰는지도, 어쩌면 직원들은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무언가로 여겼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너무 비판적이고 다가서기 어려운 사장이라 누구도 감히 나설 생각을 못했을지도, 어쩌면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이 보너스로 돌아온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이기적이고 천박하고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자세한 맥락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세뮤얼 존슨 박사가 한 말은 알고 있다. 감사는 고귀한 수양의 결실이다.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는 찾기 힘든 무엇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그 사업가는 감사를 기대하는 인간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실수를 범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잘 몰랐던 것이다. 판사가 되기 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세뮤얼 라이보비츠는 전기의자에 앉을 뻔한 78명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들 중 몇 명이나 그를 찾아와 감사를 표했을 것 같은가?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보낸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 그렇다. 한 명도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예수는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었다. 그들 중 몇 명이나 예수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올렸을까? 단 한 명뿐이었다. 누가복음에 나온다. 예수가 사도들을 돌아보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혹은 이 텍사스 사업가가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과연 예수보다 더 많은 감사를 기대할 이유가 있는가? 만약 당신이 친척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얼마나 고마워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앤드류 카네기가 정확히 그렇게 했다. 하지만 만약 얼마 후 앤드류가 무덤에서 돌아왔다면 그 친척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대체 왜 비난하는 것일까? 그 친척의 표현을 빌리자면 앤드류 카네기가 자선단체에는 3억 6,500만 달러나 기부해놓고 자신에게는 쥐꼬리만한 100만 달러만 떼어주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들 가운데 가장 현명한 인물로 평가받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 하지만 나는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감사를 표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고 다닌다면 잘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간 본성인가? 아니면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무지인가? 재물 말고 추억을 축적하라. 오늘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부자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자. 건물이나 토지 혹은 여타의 가치가 상당한 자산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빈궁하게 사는 사람들 말이다. 미리 말하지만 빈궁은 근검절약과 거리가 멀다. 불필요한 소비를 피하고 아껴 쓰는 것이 근검절약이라면 빈궁은 필요한 소비조차 적절히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에 사는 스미스 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그는 정말 열심히 산다. 그런 성실한 자세 덕분에 중년에 접어들며 4층짜리 주거용 건물을 장만할 수 있었다. 그는 건물의 1층과 2층, 3층은 세를 주고 4층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한다. 1층과 2층, 3층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스미스 부부는 비교적 궁색하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일을 다닌다. 남편은 어시장에서 잡부로 일하고 부인은 인근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돕는다. 그 나이에도 여전히 일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나이에 그렇게 움직이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격려하고 부러워야 할 사항이다. 문제는 그 부부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처럼 일하고 생활한다는 점이다. 남편은 늘 생선 비린내 찌든 옷을 입고 다니고 아내는 누가 봐도 불쌍한 할머니 차림새로 다닌다. 부부는 외식 한번 하는 일도 없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부부가 건물주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사실 나는 전에는 그 부부를 존경했었다. 건물 임대료로 놀면서 살 수 있음에도 열심히 일하러 다닐 뿐 아니라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림 없이 절약하고 절제하는 자세를 보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65세쯤 되면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은퇴 생활을 만끽할 것으로 믿었다. 근사한 외식을 즐기고 크루즈 여행도 다니며 누구보다 멋지게 인생 말년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아주 단순히 계산해서 건물만 팔아도 30년 동안 여유롭게 쓰고도 남을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계속 일하고 계속 궁핍하게 살았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둘 다 70살이 된다. 이제는 은퇴 계획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그 흔한 격언을 앞세워 그들에게 말했다. Collect moments, not things. 재물 말고 추억을 축적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인생을 좀 즐기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 힘들게 일한 기억만 안고 생을 마감할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많이 늦은 거라고요. 부부는 서로 쳐다보며 엷은 미소를 흘리다 마침내 남편이 말했다.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요. 놀 줄도 모르고요. 옆에서 부인이 거들었다. 어쨌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린 부자예요. 맞다. 그들은 부자다. 그들은 분명 부자로 죽을 것이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을 것이다. 다 갖고 가서 하늘나라에서 부자로 살 모양이다. 부자로 살 것인가? 부자로 죽을 것인가? 기력이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진다. 초년에는 일할 준비를 하고 중년에는 열심히 일하고 노년에는 일을 놓고 노는 것이 바람직한 삶 아닐까?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 몇 년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답은 쉬웠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깨달음 중 가장 필수적인 교훈이라면 단연 생각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당신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다. 우리의 정신 자세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X인자, 즉 핵심적이고 특별한 요소다. 시인 겸 사상가 랄프 알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온종일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며 거의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도에 오를 것이다. 실용 심리학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인간의 행동은 감정을 뒤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함께 움직인다. 따라서 의지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행동을 통제하면 그렇게 쉽게 조절할 수 없는 감정까지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짐으로써 감정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힘들지만 행동은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그렇게 행동을 바꾸면 감정도 저절로 바뀐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즐겁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자주적인 방법은 유쾌한 자세를 취하고 이미 유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속임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번 시도해보라. 얼굴 가득 크고 환한 미소를 띠고 어깨를 활짝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노래를 불러보라. 노래가 불편하면 휘파람도 좋고 흥얼거림도 괜찮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바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밝고 기쁘게 행동하면서 우울한 기분을 유지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윌리엄 제임스의 이 말도 기억하자. 내면의 자세를 두려움에서 투지로 바꾸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악이라 부르는 것들이 상쾌하고 기운이 돋는 선으로 바뀔 수 있다. 행복을 위해 맞서 싸우자. 즐겁고 건설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루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며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자. 그런 계획을 하나 소개하겠다. 이 계획의 제목은 오늘만큼은 이다. 첫째, 오늘만큼은 행복할 것이다. 링컨은 말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행복하려고 마음먹는 만큼 행복해진다. 행복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둘째, 오늘만큼은 모든 것에 나를 맞추겠다. 나의 욕구에 맞추려 하지 않고 가족과 일, 운을 다가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거기에 맞출 것이다. 셋째, 오늘만큼은 몸을 돌보겠다.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일 없이 운동하고 보살핌으로써 나의 몸을 삶을 위한 완벽한 장비로 만들겠다.
넷째, 오늘만큼은 내 마음을 강인하게 단련하겠다. 빈둥거리며 시간만 보내지 않고 무언가 유용한 것을 배우겠다. 생각과 집중을 요하는 무언가를 읽겠다. 다섯째, 오늘만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영혼을 훈련하겠다. 선의를 베풀 것이고 티를 내지 않을 것이며 하고 싶진 않지만 필요한 일도 하겠다. 여섯째, 오늘만큼은 호감 가는 사람이 되겠다. 될 수 있는 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조용히 말하며 예의를 지키고 관대하게 칭찬하겠다. 타인의 단점을 찾거나 비난하지도 않고 통제하거나 가르치려 들지도 않겠다. 일곱째, 오늘만큼은 오늘만 살도록 노력하겠다. 인생 전체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 평생 해야 한다면 끔찍해서 못할 일도 12시간 동안이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않은가? 여덟째,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워보겠다. 매 시간 할 일을 적어보겠다. 정확하게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해나가 보겠다. 그렇게 하면 서두름과 망설임이라는 두 가지 병폐가 제거될 것이다. 아홉째, 오늘만큼은 30분 동안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며 긴장을 풀겠다. 열째, 오늘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특히 기뻐하기를, 아름다움을 즐기기를, 사랑하기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믿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즐겁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살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밀턴은 시력을 잃고 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생각은 나름의 자리를 차지하며 본질적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는 밀턴의 말을 입증하는 가장 적합한 예다. 나폴레옹은 대부분이 갈망하는 영광과 권력, 부를 모두 차지했지만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생에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도 되지 않았다. 반면에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다. 인생은 진정 아름답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성공해야 한다며 자신을 들들 볶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과연 뭘 가지고 성공이라 하는 것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일까요? 아님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아니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 예쁜 아내를 얻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이런 게 성공이라면 모두 얼마나란 수식어에 말리게 됩니다. 결국 성공을 맛볼 수 없게 되겠죠. 성공의 사전적 정의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성공이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내는 것, 누구의 눈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이뤄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2년이 좋은 해였던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지난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갖게 되는 한 걸음의 큰 포부나 계획보다 2023년에는 다르게 반 걸음만큼의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2023년에도 책 읽는 다락방 제이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복 많이 지으시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